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를 동적 생성합니다. 동적 생성하지만 우리가 동적 생성한 거를 직접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JVM이 자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JVM이 자바 프로그램들을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메모리 관리도 충분히 JVM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적 할당을 하기 때문에 꼭 자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동적 생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의 경우에도 보면 객체를 제외한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 원시 타입들은 또 동적 생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동적 생성하는 것과 동적 생성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되겠고 C++와 같이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동적 할당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동적 할당하는 것보다는 자동 할당하는 것이 편해요. 자동 할당하는 것이. 그것이 왜 편하냐? 딜리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딜리트를. 근데 자바는 어때요? 우리가 딜리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할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장점이 우리가 딜리트를 안 해도 되는 순간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 할당은 함수가 실행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동적 할당은 그렇지 않아요. 동적 할당의 수명은 우리가 생성하고 나중에 딜리트를 해야. 그러니까 자바는 다르지만 C++나 이런 언어에서 C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new 한순간에 객체가 또는 동적 할당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데이터는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가 딜리트하는 순간 반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적 할당, 즉 자동으로 할당하는 거죠. 이 자동으로 할당한다는 건 어디에 할당되냐면은 함수 스택에 할당되는 거예요. 함수가 실행될 때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하는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자바는 우리가 이제 딜리트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자동 할당에 기존 언어들이 갖고 있는 자동 할당의 이점이 조금은 사라져서 동적 할당해도 별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언어에서는 자동 할당도 할 수 있고 동적 할당도 할 수 있을 때 언제 그럼 동적 할당을 하냐? 여기에 할당되는 것. 언제 할당해 좀 이따 얘기하고 요 그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함수 스택이죠.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메모리에 생기는데 요걸 그 함수의 스택이라 그래요. 그럼 이 함수 스택에 이런 변수들이 생깁니다. 이런 변수들을 위한 공간은 여기 생기고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져요. 자동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그런데 동적 할당된 거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생기지 않고 또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힙이라는 공간에 생깁니다. 자바에서는 이 힙을 garbage collectible 힙이라 그래요. 쓰레기 수집 가능한 힙. 그래서 우리는 동적 할당을 하더라도 자바에서는 딜리트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원시 타입은 자동 할당밖에는 안 돼요. 자바에서는 동적 할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의 스택 모습,
힙 모습은 늘 힙에는 원시 타입들과 그 참조 변수들만 있고 객체들은 모두 힙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그럼 동적 할당을 하냐?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로 동적 할당을 사용합니다. 자동 할당 대신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필요한 크기가 달라요. 어떨 땐 100개가 필요하고 어떨 땐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정적, 자동 할당하기 위해서는 100개를 확보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몇 개가 필요할지는 당장 모르니까 자동 할당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 100개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100개를 확보하고 썼는데 15개밖에 안 필요해. 그럼 나머지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싱 할 때마다 필요한 공간이 크기가 다를 때 이제 동적 할당하는데 이때도 무조건적으로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동적 할당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필요한 크기가 다르지만 그 폭이 클 경우에는 동적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비슷한 예인데 어떤 분반별 학생 성적을 처리해요. 근데 학생이 최소 한 분반마다 한 15명이 최소 인원이고 최대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폭이 큰 거죠. 최소로 필요했을 때하고 최대로 필요했을 때. 이럴 때는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그때 맞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씀으로써 공간이 낭비되는 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적 할당의 주 목적인데 그 두 번째 예제에서 매달 각 요일마다 한 일을 기록하고자 해요. 요일마다 하는 일을 뭐 오늘 커피를 몇 잔 마셨어. 운동을 몇 시간 했어. 뭐 이런 거를 정수값을 기록한다. 그러면 1월이면 30일, 2월이면 뭐 윤년에 따라서 28, 29가 되겠죠. 그러면 미니멈 28이고 맥시멈 30일이에요. 그러면 폭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3개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럴 경우엔 굳이 C++나 이런 C 언어 쓸 때 동적 할당할 이유는 없어요. 번거로운 거니까. 차라리 그냥 30일 확보해가지고 쓰면 돼. 2월에도 30일 확보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되는 그냥 so what. 뭐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폭이 클 경우에만 이제 동적 할당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말고 또 동적 할당이 일반적인 언어에서 필요한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요 얘기는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함수의 어떤 인자를 전달할 때 그 인자의 데이터의 크기가 커요. 크면 값 전달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값 전달한다는 것은 이 큰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근데 복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그만큼 큰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클 때에는 그 데이터를 주소나 참조로 우리가 C++나 C에서는 전달했었죠. 똑같은 그 개념을 거기다 적용해 보면 함수에서 어떤 데이터를 반환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커요. 커면 이런 식으로 뭐 자바는 다르겠지만 만약에 C++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C++에서. 그래서 객체를 안에서 만들고 그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이 반환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도 무거운 거는 그냥 복제 방식으로,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 안 하려고 그래요. 효율성 때문에. 또 공간 낭비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데이터를 여기서 전달을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좀 더 C++ 잘 아시는 분은 이제는 이런 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겠죠. RBO라고 하는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무거우니까 값으로 반환 안 하려고 그러고 뭘 반환하려고 그래? 주소만 딸랑 반환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강아지는 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함수 스택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언제 사라져?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애요. 함수가 끝나고 사라지는 애를 참조나 주소로 반환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누가 덮어칠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얘도 무겁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 수명이 아닌 얘를 만들어서 주소로 반환해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고도 우리가 동적 할당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C++에서는 이럴 필요 없이 얘를 RBO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명이 함수가 실행되고 자동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자동 할당하면은 그 데이터의 수명은 뭐랑 연결돼요? 함수와 연결되죠. 그래서 함수 수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또 동적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자료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동적 자료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용량을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럴 때도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동적 할당을 쓰게 됩니다. 걔는 이제 정적 할당이 아니라 동적 할당을 써서 필요할 때 늘리는 거죠. 늘리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하면 이 데이터를 있는 자리에서 여기다 뒤에다 뭘 붙일 수가 없어요. 한번 확보된 공간은 그 뒤에 이 공간들을 비워두고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다른 데이터들이 여기에 할당돼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확보된 데이터가 있는데 더 필요해. 쓰다 보니까. 그러면 더 큰 거를 어딘가에 확보하고 얘를 옮기고 얘는 반납하고 써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또 동적 할당과 포인터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 동적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유인데 자바는 동적 할당을 하지 않고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경우도 동적 할당을 하는 거예요. 왜? 정적 할당이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매번 어차피 동적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얘는 낭비가 별로 안 돼. 그냥 30일만 확보하고 쓰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2월 달이면 그냥 28개 확보, 29개 확보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 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는 조금 동적 할당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 언제 동적 할당에 쓰지, 언제 자동 할당에 쓰지 이런 구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자바에서는 뭐든지 다 동적 할당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불필요하게 뉴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C++는 저렇게 프로그램할 때는 꼭 불편하니까 딜리트도 해야 되고 내가 직접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뉴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프로그램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바 가면은 뭐든지 다 뉴를 써야 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니까 그냥 덜 신경 쓰게 되고 그냥 계속 불필요한 뉴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불필요한 객체들을 필요 없이 많이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 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객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뉴 막 하고 있으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행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해줄 필요는 더 있어요. 자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적 할당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이 심플해요. 구분할 게 없잖아요. 항상 동적 할당하니까 심플하고 또 항상 동적 할당하지만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에는 함수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값 전달 방식밖에 없어요. C++는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럼 언제 이 세 개를 쓰지? 이런 것들을 다 익혀야 되는데 자바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바는 딱 한 종류의 그 인재 전달 방식만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자바에 존재하는 타입은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그럼 원시 타입을 값 전달했을 때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다 이해되죠. 내가 기억 변수 인트를 다른 함수에 값 전달했어. 그거는 뭐 이쪽 매개 변수로 이 값이 복사되는 거죠. 그러면 원시 타입 말고 참조 타입을 이쪽으로 다른 함수로 값 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일로 복사되는 거예요. 이 값이 일로 복사되듯이 얘가 일로 복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만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조 타입을 값 전달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바의 특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 전달과 관련해서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게 무슨 의미이지? 참조 변수를 값 전달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까 요 d와 age라는 변수는 누구 거예요? d와 age라는 변수는 메인 거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는 메인 함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변수가 어떤 변수가 어떤 함수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변수를 원래 수정할 수 있는 함수는 뭐밖에 없어.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불가피하게 그 함수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 수정이 필요하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C나 C++에서는 주소 전달이나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자바는 그게 없어. 주소 전달이 없어요. 주소 전달이 안 돼. 원시 타입에 대한 참조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을까? 자바에서는. 메인에서. 즉 자기가 소속된 함수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데서 수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전달하면 얘가 복사되는데 얘를 다른 걸 가리키도 했어요. 얘한테 영향 줄까? 안 줘요. 근데 얘도 얘를 가리키니까 요 D를 이용해서
요 강아지의 뭐 상태를 바꿨어. 그럼 이 함수가 종료돼도 그 바뀐 상태는 어떻게 될까? 계속 유지가 되겠죠. 약간 참조 변수를 값 전달하면 주소 전달한 어떤 효과도 있는데 명확하게 그건 달라요. 얘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요거를. 얘를 수정할 수는 있죠. 얘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바는 문법이 심플하다. C++에 비해서는 심플하다.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은 이제 자바에는 동적 생성만 있고 한 가지 방법만 있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객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자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점 하나만 갖고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 갖고 다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 갖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이 클래스에 또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와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접근 제어에 의해서 접근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접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는 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죠.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객체 생성하고 요 객체 참조 변수를 갖고 점에서 여기에 이제 호출할 수 있는 함수 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는 퍼블릭한 애들 또는 뭐 좀 가면 또 다른 애들도 있는데 프라이빗인 애들은 절대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못해요. 지금은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 두 가지만 그 생각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나중 되면은 이제 프로텍티드 디폴트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퍼블릭한 애들은 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빗한 애들은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못한다. 그 정도로 우선 이해하고 우리 진행을 해봅시다. 자,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생성자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과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제약상 나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뭔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생성자 대신에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고 했죠. create striker, create goalkeepe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요. 다른 메소드 정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접근 제어를 쓰고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 쓰고 가로 열고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 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자바는 이제 기본 인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성자를 보통은 하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 개 정의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쉽게 객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기 위해서 생성자들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생성자들 중에 좀 중요한 생성자들이 있는데 자바에는 기본 생성자 아니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C++에서는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고 복사 생성자라는 게 있고 또 이동 생성자가 있고 뭐 타입 변환 생성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자바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고 기본 생성자는 생성자인데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는 거.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C++에서는 복사생성자라는 걸 만들고, 복사생성자라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내 클래스에 자동적으로 추가해줘요. 복사생성자. 근데 자바는 저게 필요 없어요. 복사생성자 안 써요. 복사생성자는 뭘 해주는 거냐면 객체, 똑같은 종류의 객체를 인재로 받아서 이 객체와 똑같은 상태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복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복제가 필요할 때 복사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클론이라고 하는 걸 다른 방법을 씁니다. C++에서는 저 복사생성자가 내가 호출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더 D1, 더 D2, D1 이런 식으로 복사생성자를 내가 직접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D1을 복제해서 D2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값 전달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D1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 매개 변수 객체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자동적인 역할들을 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저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값 전달하는 경우가 없어요. 늘 객체를 함수 간에 주고받을 때는 뭐만 주고받아요? 주소만 왔다 갔다 해요. 함수에서 반환할 때도 함수로 객체를 전달할 때도 값 전달만 가능한데 자바에서는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들은 다 참조 변수예요. 그러니까 참조 변수를 값 전달한다는 건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무거운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생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생성자가 필요 없고, 이런 경우에만 쓰기 때문에 굳이 복사 생성자라는 걸 만들지 않고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클론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얘를 통해서 편리성도 높이고 또 안전성도 높이고 있어요. 객체 복제를 할 때. 뭐 기억나실 C++는 좀 알겠지만 또 복제할 때 깊은 복사, 낮은 복사, 얕은 복사 뭐 이런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클론이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자바에서는 이제 별도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복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객체 생성자들을 정의해서 쓸 수 있고요. 항상 생성자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거가 됐든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개발자로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코드 중복이에요. 코드 중복.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성자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바는. 기본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개를 만들지만 이 생성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생성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객체 상태를 초기화해 주는 거예요. 초기화해 주는데 생성자를 여러 개를 쓴다는 건 각각이 받는 인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 뿐이지 얘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할 때 당연히 생성자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 중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중복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은 보통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를 여기서 초기화해 주죠. 생성자에서 멤버 변수 초기화해 주는데
이 멤버 변수를 수정할 때 쓰이는 세터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세터를 우리가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세터에서 이 인자를 검사해가지고 인자가 유효하지 않으면 세팅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를 부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여기는 한 줄밖에 없어서 이게 코드 중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내용이 또 복잡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복잡하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코드 중복을 안 하려고 기본 생성자에서는 set name 이름 없음 이렇게 전달하고 뭐 여기서는 요 네임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있는 내용대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여기에 이제 코드 중복들이 다 들어가요. 네임을 검사하는 코드 여기도 검사하는 그 코드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정리할 때도 우리가 코드 중복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최대한 없애는 방법은 세터들을 부르는 방법이 있고 지금은 생성자가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면 뒤에 나오나? 예제가 있나? 없네. 없으면 A라는 애가 있는데 이 A에 A, B, C 멤버 변수가 3개 있어요. 타입은 신경 쓰지 말고요. 타입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기본이 있을 거고 A 하나 받는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 B를 받는 게 있고 A, B, C를 받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4개 만들어주는 경우가 이제 자바에는 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받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줄로 this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는 뭘 부르는 애냐? 요걸 부르는 애예요. 여기서 요걸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B와 C를 값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값이 있겠죠.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this A, B 기본값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 B, C를 다 받은 애죠. 그럼 여기서는 보통 set A, A, set B, B, set C, 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주로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애로 다 걔를 호출하는 거예요. 걔를 호출하는 형태로 짜게 되면은 코드 중복이 없죠.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개수의 인자를 받는 애는 3가지를 다 받으니까 걔는 그냥 여기서 뭐 이퀄로 해가지고 뭐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 ABC를 나중에 객체가 진행되면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세터들이 있다 그러면 걔들을 불러가지고 설정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가장 깔끔하게 없앨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뭐 꼭 이것만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들을 생성자를 만들 때 뭐 멤버 변수가 3개다 4개다 그러면 뭐 하나 받는 거, 2개 받는 거, 3개 받는 거, 4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요때 this를 쓰는데 이 this를 쓸 경우에는 this는 반드시 프로그램의 첫 문장으로 와야 돼요. 생성자에.
ABC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체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뭘 이용해 생성했어요? 기본 생성자 이용해 생성했어요. 그러면 콘솔에 어떻게 출력이 될까? 어떤 순서대로 출력이 될까? 1번 호호 하하, 2번 하하 호호. 네? 여기 1, 2. 1번, 2번. 1번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있죠. 그럼 얘를 불렀지만 첫 번째 문장이 얘예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실행이 다 되죠. 그러면 요 호가 마지막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에 뭔가가 있으면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스하면 얘만 실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디스 다음에 문장들이 있으면 이 문장들이 다 실행되고 나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도 디스를 이용할 때 흐름도 잘 보세요. 디스면 여기가 그냥 함수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함수 호출이면 일로 가겠죠.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죠. 요거 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디스를 쓰려 그러면 디스를 첫 문장으로 써야지,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디스 해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 디스 호출은 다른 함수에서는 안 돼. 어디서만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생성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쓰면 이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 때도 코드 중복을 최대한 줄이게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제 많이 써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 그럼 별로겠죠. 그래서 이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A는 생성자 하나도 안 만들었어. 생성자 하나도 안 만들면은 생성을 못하냐? 그건 아니고, 생성자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 있게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줘요. 근데 이 추가되는 기본 생성자는 빈 껍데기 함수예요. 그 생성자에서 뭔가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B는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기본 생성자를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정수 하나 받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생성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아니고 쓸 수 있어요. A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줬어. B는 B에서 정의되어 있는 정수 하나 받는 걸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지만 기본 생성자는 못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들을 만들어 놨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본 생성자를 많이 정의해요. 또 상속할 때, 또 객체 배열 막 이런 거 할 때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불편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까? 좀 지나가서 다음번에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객체 멤버 변수를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객체 상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객체가 유지하는 상수값. 그 다음에 크게 객체가 유지하는 변수는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상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값이 고정되는 변수가 있고, 시작값이 유동인 변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값이 고정된다는 거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은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가 돼야 되는 변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게임에 그 히로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캐릭터의 그 헬스 값, 이게 저게 빵 되면 죽는 건데 얘는 무조건 객체를 생성할 때 다 100으로 초기화가 돼야 돼요. 100이에요. 근데 이게 100으로 고정된 상수는 아니고 전투하다 보면 계속 깎이겠죠. 또 누가 치료해주면 올라가겠고 뭐 이런 건데 변수예요. 그렇지만 항상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 값은 어떻게 돼요? 100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얘를 뭐로 돼? 요걸로 분류되는 거예요. 시작값 고정 변수다. 모든 객체가 동일한 값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값 유동 변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레벨이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히로 객체들을 생성하는데 레벨은 여기에 잘 안 설명이 없는데 1에서 5까지 레벨이 있다고 합시다. 캐릭터를 만들 때. 레벨 1짜리가 있고 레벨 5짜리가 있어요. 5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레벨이 1이어야 돼. 레벨 1에서 출발해. 그럼 얘는 또 무슨 변수야? 시작값 고정 변수가 되겠죠. 근데 레벨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레벨 1, 어떤 애들은 레벨 3, 어떤 애는 레벨 2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초기화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을 해야 돼? 그 객체를 생성할 때 밖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는 거죠. 밖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는 그런 값들은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없고 뭘 받아야 돼? 인자로 그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명백한 초기화로 하고 생성자에서 초기화는 1번, 2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객체 상수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2번을 써야 돼요. 2번. 객체마다 상수이지만 바뀔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프로그램에서 고정시켜 줄 수가 없고 그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받아서 픽스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학생의 입학 연도다. 그럼 학생의 입학 연도는 한번 결정되면 바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객체 상수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다 2021, 2022는 아니겠죠. 들어온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마다 바뀌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한번 결정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객체 상수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받아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고정 변수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값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명백한 초기화를 하면 돼요. 얘는 유동 변수는 2가 돼야 돼요. 이것도 개발자가 임의로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부분에 이 객체 생성할 때 밖에서 레벨을 판단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런 애들을 내가 임의로 세팅해주면 안 되거든요. 객체가. 특히 객체 상수는 임의로 세팅해줄 수가 없어. 한번 객체 상수를 세팅했어.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 변수들이 어떤 애들이 필요한지 이제 찾겠죠. 그러면 이 멤버 변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초기화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얘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상수도 하나 더 분류하면은 객체 상수 말고 클래스 상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모든 애들이 똑같은 값으로 고정이 돼야 되는 상수예요. 모든 애들이.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개별 객체 상수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값을 다 가지고 있겠죠. 뭐 파이라는 게 필요해. 파이 3.14. 근데 이 파이 3.14를 그냥 객체 상수로 모델링하면은 객체를 100개 만들면 3.14가 100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클래스 상수로 만들어서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하나만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끔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다음 3장에서 배울 스태틱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멤버 변수를 만들 때 필요할 때 이 멤버 변수가 상수면 객체 상수인지 클래스 상수인지, 변수면은 시작값 고정 변수인지 시작값 이동 변수인지, 그럼 여기에 따라서 명백한 초기화를 할지 생성자를 만들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생성자에 따라서 또 몇 개의 생성자를 만드는 게 좋을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객체들을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너뛴 거 잠깐 설명드리면, 생성자는 언제만 사용될 수 있냐면은 new의 p 연산자로만 사용될 수 있어요. 생성자를 임의로 내가 점 이용해서 호출할 수 없어요. 항상 생성자는 뭐와 같이 와야 돼요? new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new와 같이 와야 되는 거고요. 생성자를 여러 개 다중 정의하는데 이때 다중정의 규칙에 맞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중정의 규칙이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이 함수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은 뭘로 이용해서 구분하냐? 매개변수 목록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반환 타입 갖고는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환 타입을 이용해서는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환 타입이 있다고 이렇게 쓰면 이건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반환 타입이 있는데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푸5를 해도 되는 거잖아. 반환 타입이 있더라도. 그럼 얘와 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반환 타입은 그 다중정의를 구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입만 다르면 다중정의는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녹색 주석된 부분 빼고는 다중정의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트 2개, long, 더블, 인트 더블, 인트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면 다중정의가 가능해요. 다중정의가 가능하지만 얘를 쓸 때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호출하는 경우, 함수 호출하면은 이 함수가 어떤 애를 불러야 될지를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바인딩 한다 그래요. 바인딩. 뭐, 이른 바인딩, 늦은 바인딩,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인딩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 13. 바 13이면 1도 정수, 3도 정수죠. 근데 여기에 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가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가 없으면 그 다음 일치하는 애를 찾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지. 어느 게 더 가깝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문법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법 오류가 다중정의한 게 오류예요? 함수 호출이 오류예요? 함수 호출이 오류예요. 그러니까 문법 다중정의할 때 오류 나면 대부분은 다중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류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다중정의 해놨는데 쓰다 보니까 내가 쓰는 형태가 얘로 갖고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바꿔줘야 되겠지. 특정한 애를 가도록 뭐 요 3을 얘로 가고 싶으면 요 3을 강제 변환해주면 되겠죠. 더블로. 그럼 여기로 가겠죠. 얘로 가고 싶으면 얘만 강제 변환해주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다중정의는 자바는 이제 다중정의를 더 많이 하겠죠. 기본인지가 없으니까 다중정의를 더 많이 하겠는데 다중정의 규칙 잘 기억해 두시고 다중정의에서의 문제가 나는 부분들은 다중정의 할 때가 아니라 보통 언제 다중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그 다중정의된 것 중에 어떤 거를 연결시켜 줄지 모호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2장을 끝내고 쉬었다.